한국사 속의 사랑. 문나비에 짓밟히지 않았음을 세상이 알아준 함흥 기생 김섬. 일본을 떠난 지 이틀 만에 마침내 조선의 섬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조선 땅이 가까워지자 난간에 기대선 김섬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난간에 의지하며 김섬은 소매로 눈물을 찍어냈는데, 배전에 있는 조선인 포로들도 모두 감격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외란으로 포로가 된 군사들과 백성들, 그리고 아녀자들 수백 명이 눈앞에 조선의 섬들이 보이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김섬은 동네 부사 송상현을 생각하자 아련한 그리움이 밀려왔는데, 함흥 관기였던 김섬은 불과 13세의 어린 나이에 그의 첩이 되었습니다. 김섬이 송상현을 처음 만난 것은 그가 북평사를 제수받아 함흥에 부임했을 때였는데, 교방의 행수기생이 김섬에게 천침을 지시했습니다. 김섬은 관기였기 때문에 송상현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방에 들어가 천침을 들었으나, 송상현이 북평사로 근무하는 몇 년 동안 학문이 출중하고 강직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송상현은 3년 만에 북평사에서 파직되어 한양으로 올라가면서 김섬을 데리고 가지 않았는데, 김섬은 송상현이 떠나자 매일 한양 쪽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길바라기를 했습니다. 기생이 사대부의 사랑을 받아 첩이 되는 것은 꿈에 그리는 일로 김섬은 오로지 송상현만을 기다렸지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여러 해가 지났으나 송상현은 김섬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송상현은 조정에서 여러 벼슬을 한 뒤에 동네 부사가 되었을 때야 김섬을 불렀는데, 1591년의 일로 함흥에서 동네까지는 3,000리 길이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어찌 그 먼 곳까지 간다는 말이냐? 선비는 불사의군이라고 하여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아녀자는 일부 종사라고 하여 한 사람의 지아비만을 섬기는 것이 예법입니다. 비록 제가 출신이 미천하여 첩받게 될 수 없으나 어찌 지아비를 섬기지 않겠습니까? 김섬은 부모와 일가 친척들을 눈물로 작별했는데, 조선시대 여자의 몸으로 3,000리를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 오로지 사랑하는 송상현을 찾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때로는 한밤중에 깊은 산속을 헤매기도 했고,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들판에서 길을 잃고 헤매기도 했으며, 양식이 떨어져 구걸을 했고 잠은 헛간에서 잤습니다. 그러는 동안 신발이 떨어지고 옷은 누더기가 되어 거짓골이 되었는데, 석 달 만에 마침내 동래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4월에 함흥에서 출발했는데 동래부에 도착한 것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로, 송상현은 발이 퉁퉁 부은 김섬을 안아주면서 감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섬은 몇 년 만에 송상현의 품에 안겨 행복한 나날을 보냈으나, 동래부에는 전쟁의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면서 전라좌도 수군절 도사의 이순신, 경상우도 수군절 도사의 원균을 제수하여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고, 동래부도 불어 닥칠 전쟁을 대비하느라고 부산했습니다. 김섬은 송상현이 직무를 대만히 할까봐 무청 밖에 초가를 사서 기거를 했습니다. 전쟁이 갈라놓은 사랑. 선조 25년인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을 통일하자 30만 병력을 동원해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인솔한 선봉대는 1592년 4월 14일에 병선 700여 척을 휘몰아 부산진에 상륙했는데, 부산진 첨사 정발은 한양으로 파발을 보내는 한편 군사를 동원해 방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화력과 대규모의 병력으로 침공한 일본군을 막지 못하고 무너졌는데, 고니시는 부산성을 함락하자 즉시 동래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래부사 송상현은 부산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김섬과 이양녀의 두 첩에게 떠나라고 이르고 방어선을 펼쳤습니다. 이양녀는 동래를 떠났으나 김섬은 떠나지 않고 집에서 그를 기다렸는데, 어느새 동래성에는 일본의 대군이 새카맣게 밀려와 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일본 장수 고니시는 동래성의 방비가 철저한 것을 보자 판자에 전칙전부 전가하도라고 글을 써서 내걸었습니다. 싸울 테면 즉시 나와서 싸우고, 싸우지 않으려면 나에게 길을 빌려달라는 뜻이었는데, 이에 송상현도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줄 수는 없다는 비장한 뜻의 사의가 도난하고 판자에 글을 써서 반박했습니다. 고니시는 송상현이 내건 판자를 보고 공격 명령을 내렸는데,
일본군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동래성을 향해 조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군은 치열하게 항전을 했으나 일본의 조총 앞에서 활로 대항을 할 수가 없었는데 피눈물을 흘리면서 독려하는 송상현의 분전에도 불구하고 동문, 서문, 북문이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일본군은 일제히 동래 부사 송상현이 지휘하는 남문으로 진격했는데 고니시는 송상현을 에워싸고 투항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송상현은 내 어찌 비겁하게 투항을 하겠느냐고 답하며 장검을 휘두르며 일본군을 베기 시작했고 고니시는 군사들에게 송상현을 향해 일제히 조총을 발사하게 했습니다. 송상현은 장검을 휘두르면서 일본군과 처절한 혈전을 벌이다가 마침내 전신이 벌집처럼 되어 장렬하게 전사를 했습니다. 이 학년은 송상현의 또 다른 첩인데 그녀의 기록을 보면 그녀는 한양으로 피신 길을 떠난 지 하루 만에 부산성이 함몰되었다는 말을 듣고 애통해하며 차라리 제 아비 곁에서 죽겠다고 동래로 되돌아왔습니다. 사태가 다급해지자 송상현이 조복을 가져갔는데 이 학년은 송상현이 절사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여종 금춘과 관아의 담장을 넘어 공이 있는 곳에 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적이 몰려들어 공은 보이지 않았고 이 학년은 사로잡혔고 그 후 3일 동안 적들을 쉴 새 없이 꾸짖다 마침내 살해되었는데 적들은 그 절개를 기특하게 여겨 관을 마련해 송상현과 함께 묻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킨 절개. 위에서처럼 기록된 상촌집의 송동내장과 신경의 제조번 방지에는 이학녀와 김섬이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강항이 포로 시절 일기 간양록을 쓰면서 일본으로 끌려갔다 돌아올 때 자살하려던 김섬을 만나 사연을 들은 기록이 있어 일본의 포로가 되었던 여인은 김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니시의 일군이 부산성과 동래성을 함락해 교두보를 마련하자 일본군은 속속 상륙을 감행하여 불과 며칠 만에 10만의 대군이 부산 일대에 상륙했습니다. 김섬은 동래성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을 때 관복을 갖고 오라는 말을 듣고 여종 만개와 금춘과 함께 성에 들어갔다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부산 일대와 동래 일대를 피로 물들였는데 곳곳에서 조선인들이 학살되고 재물이 약탈되었으며 부녀자들을 포박하여 일부는 겁탈한 뒤에 살해하고 일부는 일본으로 끌고 갔습니다. 패전국의 부녀자들은 비참한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일본으로 끌려가는 배 안에서도 유린을 당했습니다. 김섬은 일본으로 끌려가면서 망망대해를 바라보았는데 부녀자들 중에는 절조를 지키기 위해 바다로 뛰어드는 여자들도 있고 목을 메어 자진하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죽음을 선택했으나 일본군의 놀이개가 되어 생명을 부지하는 여인들도 있었는데 김섬은 동래 부사 송상현의 첩이라는 사실 때문에 일본군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투어 김섬을 범하려고 했으나 김섬이 너무나 단호하게 거절해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송상현은 죽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나의 여자가 되는 것이 어떤가. 그대는 아름다운 여자이니 호사를 누리게 해주겠다. 너희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 가까이 오면 목숨을 끊을 것이다. 가까이 오지 마라. 김섬은 일본군이 범하려고 할 때마다 은장도를 뽑아 들고 자신의 목을 겨누었는데 일본군들은 그녀를 회유하거나 겁을 주었지만 김섬은 한결같이 일본군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완강하게 버텼으나 그녀는 이미 돈에 사고 팔리는 신세로 김섬은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고 여러 일본인들에게 팔려다니면서 절개를 위협받았으나 끝내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일본인들은 김섬의 절개가 완고하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해 주기 시작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김섬의 소문을 듣고 불렀습니다. 김섬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그는 그녀가 시와 문장에 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김섬에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부인과 함께 거처하게 하면서 부인들에게 그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김섬은 2년이 지나자 포로가 되었던 조선인들과 함께 조국으로 송환될 수 있었는데 초량에 이를 때까지 송상현이 순절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초량에 이르러 비로소 송상현이 순절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고글한 뒤에 바다에 뛰어들어 자진하려고 했으나 이를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녀의 허리를 잡고 만류했습니다. 배에는 간양록을 남긴 강항이 타고 있었는데 강항은 형조 저랑이었는데 고향에 갔다 왜군에게 포위되었고 해로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왜군들 사이에 그가 유학자로서 상당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져 이왕의 성리학을 일본에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히데요시가 그의 재능을 아껴 일본 조정에 등용하려고 했으나 거절하고 일본에 있는 동안 일본의 풍속과 정치를 빠짐없이 기록해 노끈으로 망태기를 만들어갔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자진하려고 하는가? 저는 동래도 호부 송상현 부사의 첩으로 이름은 김섬이라고 합니다. 부사께서 순절하신 것을 모르고 외국에서 구차한 목숨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히데요시의 집에 의탁하고 있을 때도 그는 이를 숨겼습니다. 그 때문에 여태까지 구차하게 목숨을 보존해 온 것입니다. 삼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죽지 않고 무엇 하겠습니까? 이제 만일 자진한다면 누가 그대의 결백을 인정하겠는가? 오늘의 일행 중에는 몸을 보존해서 돌아오는 부녀자가 없지 않다. 그러나 후손들은 외인의 종자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하늘이 무심하지 않아 진실이 밝혀질 것이니 참고 죽지 말라. 김섬은 강항의 말을 듣고 자진하려는 생각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대수표영일 잔화수 광풍. 큰 나무가 회오리 바람을 만나 쓰러질 때 미친 바람에 꽃들이 떨어지네. 광풍 종자식. 화랑매니 중. 광풍은 스스로 그쳐 고요해졌으나 떨어진 꽃은 진흙 속에 묻혀있네. 수식리 중화. 부위호점녀. 누가 진흙 속의 꽃이 벌나비에 짓밟히지 않았음을 알아주랴. 종영귀근대. 도의중방소. 비록 제 뿌리로 돌아간다고 해도 다른 꽃들의 비웃음만 살 것을. 김섬의 시는 일본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오는 자신의 한스러운 심정을 절묘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조선의 많은 여인들이 정절을 잃었습니다. 특히 병자호란 때 천국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여인들은 환양년이라 불리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김섬은 송환되는 배 안에서 강혼을 만나 절개가 증명되었고 위기로 불리게 되어 송상현과 함께 청주에 묻혔습니다. 오늘 한국 사속의 사랑은 문나비에 짓밟히지 않았음을 세상이 알아준 함은 기생 김섬이었습니다.